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 연구실 박사과정 이문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논문, 코드 프롬프트이라는 방법론을 제안을 하고 있는 논문인 Continual Decomposed Attention Based Prompting for Rehearsal Free Continual Learning입니다. 해당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Continual Learning에서 프롬프트를 활용을 해가지고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을 완화를 하고 기존 방법론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논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다음과 같고 먼저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코다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 키 쿼리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프롬프트를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컨티뉴얼 러닝을 수행을 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기존 방법론 같은 경우에서는 이 엔드 투 엔드 방식으로 학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키와 쿼리를 따로 학습을 시키고 그리고 키와 프롬프트를 학습을 시키고 쿼리, 키, 프롬프트 이 세 개가 엔드 투 엔드로 학습을 되지 않아가지고 그러한 이유로 플라스티시티가 감소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태스크의 정확도를 희생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당 코다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쿼리, 키, 그리고 프롬프트가 모두 연결되어 가지고 한 번에 학습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이 본격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 컨티뉴얼 러닝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사실 컨티뉴얼 러닝이 무엇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이 컨티뉴얼 러닝이라고 하면은 이 동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서 기존 지식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데이터를 학습하는 방법론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컨티뉴얼 러닝이 어찌 보면 뭐 트랜스퍼 러닝이나 도메인 어댑테이션 쪽으로도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방법론이랑 이 컨티뉴얼 러닝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나 트랜스퍼 러닝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태스크 혹은 새로운 도메인 것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진 반면 컨티뉴얼 러닝은 그런 것들도 잘 학습함과 동시에 기존의 것도 잊지 말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컨티뉴얼 러닝이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 이제 실제 환경을 조금 더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 환경에서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거나 새로운 객체가 등장한다던가 혹은 이러한 환경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모델은 한순간에 학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존의 접근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플레이라는 방법이 대표적인데 과거에 학습했던 데이터를 일부 저장을 해두고 그 이후에 다시 하자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존 접근법은 그 리플레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기존 접근법의 한계로서는 이 추가 훈련 데이터를 기존 데이터와 결합해서 처음부터 다시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일반적인 이 딥러닝을 학습하는 방식으로 갔을 때 새로운 데이터를 모델에 추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 새로운 데이터만 학습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학습한 것과 함께 모두 학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저장 문제와 그리고 긴 훈련 시간 그리고 비용 및 환경적 부담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컨티뉴얼 러닝은 기존 지식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티뉴얼 러닝은 어찌 보면 그냥 딱 한 정해진 한 순간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하는 그 순간들을 대응하기 위한 방법론이기 때문에 시나리오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 시나리오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방법론도 학습 방법도 모두 달라지게 되는데요.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지만 조금 정형화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IIL, DIL, TIL, CIL, TFCL, OCL, CPT 이렇게 보시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도메인 인크리멘탈입니다. 그러니까 클래스나 라벨은 동일한데 새로운 도메인, 새로운 분포가 들어오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추가되는 태스크에 대한 라벨 정보는 모두 다 동일하지만 새로운 분포가 들어오는 경우를 동일 의미를 하고 그리고 태스크 인크리멘탈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태스크가 추가되는 겁니다.
여기서 태스크라고 하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뭐 분류나 회계 이런 태스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클래스들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테스트 단계에서 T 정보, 그러니까 해당 이미지가 어떤 태스크에서의 이미지다 라는 정보는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태스크에서는 새들을 분류를 하고, 두 번째 태스크에서는 강아지들을 분류하고, 세 번째 태스크에서는 뭐 고양이를 분류한다. 이런 게 이제 태스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아, 얘는 강아지다. 강아지 중에 무엇을 찾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클래스 인크리멘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태스크 단위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클래스 단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i번째 태스크와 j번째 태스크의 분포 라벨 정보가 모두 다르다라는 것은 태스크 인크리멘탈과 동일하지만, 반면에 이 테스트 단계에서 해당 이미지가 어떤 태스크다라는 정보가 아예 없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온라인 컨티뉴얼 러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위의 것들과 다른 패러다임인데, 조금 실시간 데이터가 들어오는 그 상황을 가정을 한 방식으로 배치 사이즈가 1이고, 그리고 에폭 사이즈를 1로 하는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 컨티뉴얼 러닝은 결국에는 이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을 방지하고 유연성과 안정성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이라고 하면은 뭐 한국어로 따지면 파국적 망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쉽게 얘기해서 기존의 것은 잘 기억을 하고 이후에 새로운 데이터들은 잘 학습하자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연성과 안정성 간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론들이 제안되었습니다. 뭐 레귤러라이제이션, 리플레이, 옵티마이제이션, 아키텍처 등의 범주로서 나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방법론들이 모두 다 독립적으로 나뉘어져서 사용한다기보다는 어떤 방법은 리플레이와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섞기도 하고, 어떤 방법론은 레귤러라이제이션과 아키텍처를 섞기도 하고, 그러한 다양한 방법론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표적인 방법론은 리플레이 방법론입니다. 아무래도 조금 직관적이면서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연구되었던 방법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리플레이 말 그대로 다시 사용하는 겁니다. 과거 데이터를 샘플링해서 저장하거나 생성하여 지속적으로 모델을 재학습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컨티뉴얼 러닝으로서 새로운 데이터를 학습을 시킬 때 그 새로운 데이터만 학습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학습했던 데이터를 일부 저장을 해둬가지고 그걸 다시 계속 활용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는 약간 이러한 리플레이 방식을 벗어나는 방향으로 연구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런 이유는 이 데이터를 계속해서 저장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이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이제 문제가 굉장히 좀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는 컨티뉴얼 러닝 방법론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프롬프트 베이스드 컨티뉴얼 러닝입니다. 이제 메모리를 쓰지 않으면서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어찌 보면 대표적인 방법론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저기서 이제 프롬프트는 최근에 이제 뭐 GPT나 뭐 생성 모델을 했을 때 저희가 직접 텍스트, 그러니까 뭐 한국어나 영어로 직접 넣는 그 프롬프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나왔던 소프트 프롬프트, 그러니까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 벡터의 의미로서의 프롬프트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롬프트 베이스드 컨티뉴얼 러닝 같은 경우에는 모델의 매개 변수를 직접 학습하는 대신 학습 가능한 프롬프트를 이용하여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스크별 정보를 학습을 하고 각 태스크에 적합한 정보를 모델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델의 파라미터는 이제 고정된 채 각 태스크별 프롬프트만 학습을 하게 되고요. 이 프롬프트 컨티뉴얼 러닝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L2P, 듀얼 프롬프트 방법론이 제한이 되었었고,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 웨이티드 컨비네이션을 사용하는 이 코다 프롬프트입니다.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은 왼쪽, 오른쪽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인풋이 들어오게 되면 먼저 그 쿼리 펑션을 이용해서 쿼리를 생성을 합니다. 대부분 그냥 일반적으로 사전학습 된 VIT를 사용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쿼리 피처를 프롬프트 풀에 쿼링을 해줘가지고 키와 가장 유사한 키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장 유사한 키를 갖는 프롬프트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메인 인퍼런스를 할 때 그 프롬프트를 넣어주게 되고 결국에는 로스를 통해서 그 프롬프트를 학습을 해주게 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이제 L2P를 조금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대로 기존에 있던 프롬프트 컨티뉴얼 러닝 방법론들 같은 경우에는 이 쿼리 펑션을 이용해서 쿼리를 생성을 하고 이 쿼리를 이용해서 키를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키와 쿼리와 가장 유사한 키를 찾고 그 키에 해당하는 프롬프트를 가지고 와서 이제 학습에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아무래도 쿼리와 키 그리고 분류 별도의 로스로서 있기 때문에 이를 각각 따로따로 학습을 해줘야 된다라는 문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쿼리 펑션을 통해서 쿼리를 만들고 그것을 프롬프트 풀에 던져가지고 거기서 가장 가까운 키를 찾아야 되는데 이 키와 쿼리 간의 관계를 미리 학습을 해둬야 인퍼런스 단계에서 그 태스크에 맞는 그 쿼리 키를 찾게 되는데 이것을 학습해주기 위해서 쿼리 키 로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코더 프롬프트에서 이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쿼리 키를 학습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쿼리와 키를 가깝게 학습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로스 텀을 두고 있는데, 근데 이 로스 텀이 그러니까 태스크 로스로부터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로스로서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태스크 스페시픽한 부분을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을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논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논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제일 첫 번째 문제는 이 엔드-투-엔드 학습이 불가하다라는 문제였습니다. L2P뿐만이 아니라 듀얼 프롬프트 마저도 이 쿼리 키를 따로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엔드-투-엔드 학습이 불가하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론에 대한 설명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기존의 연구에서 쿼리키 메커니즘을 사용하여서 이제 프롬프트를 생성을 하지만 엔드투엔드로 학습되지 않아서 이 플라스티시티 감소로 이어지는 새로운 태스크의 정확도를 희생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해서 엔드투엔드로 한 번에 학습을 할 수 있는 이제 코다 프롬프트라는 방법론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듀얼 프롬프트 같은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엔드 학습이 불가하다라는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후에 실험에서 이제 보여드릴 부분 중 하나인 학습 용량 확장의 한계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태스크나 혹은 더 큰 모델 용량을 위해서 확장을 하고 싶더라도 기존의 듀얼 프롬프트는 그런 확장을 할 수가 없다. 어떠한 뭐 프롬프트 길이를 늘리거나 수를 늘려도 그런 성능 향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문제를 확인을 하였고 그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하나씩 먼저 말씀을 드리면 먼저 학습 용량 확장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축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프롬프트 풀은 그냥 그 프롬프트 풀에서 선택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코다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논문에서 제안하는 이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프롬프트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프롬프트들의 가중합을 통해서 프롬프트를 생성을 하고 이를 인퍼런스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중합을 통해서 디컴포즈드 프롬프트를 생성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 프롬프트 길이 어차피 가중합을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롬프트 길이는 항상 유지가 되지만 프롬프트 구성의 요소를 늘림으로써 프롬프트 용량을 확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를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 쿼리 펑션이 들어왔을 때 이 부분은 조금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 쿼리를 이용해서 키와 유사도를 계산하고 그 유사도들이 각 키에 대해서 모두 유사도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종의 유사도 매트릭스가 나오게 되는데 그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모든 프롬프트들에 대해서 가중합을 해주게 되고 최종적인 하나의 프롬프트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프롬프트의 길이는 항상 동일하겠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은 조금 비교 방식인데 기존의 방식 같은 경우에는 쿼리 펑션을 이용해서 얻어진 쿼리와 프롬프트 풀 안에 있는 키와 유사도를 계산을 하고 가장 가까운 유사도를 가진 키에 해당하는 프롬프트를 바로 이 백본에 넣어주게 되고 인퍼런스를 하게 됩니다. 이때 키와 프롬프트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연산이 작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엔드 투 엔드 학습이 불가하다라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이 제한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쿼리가 들어오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쿼리와 키 간의 모든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키가 예를 들어 K개라고 하면 1 by K의 뭐 일종의 유사도 매트릭스가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이제 모두 가중합을 하게 되어가지고 하나의 프롬프트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수식으로 풀어보면 이게 QX가 쿼리이고 K가 키라고 하면 이 쿼리와 키 간의 유사도를 계산한 것이 알파라고 하면 이것은 모든 키와 키에 대해서 유사도를 계산한 유사도 매트릭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모두 다 더해가지고 최종적인 하나의 프롬프트를 생성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계산을 보시면 쿼리와 키 그리고 프롬프트가 최종적인 프롬프트를 생성하기 위해서 쿼리, 키 그리고 구성 요소에 있는 프롬프트가 모두 다 계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그렇기 때문에 태스크 로스만을 이용을 해서 엔드투엔드로 학습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분류 태스크라고 하면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용해서 이 프롬프트, 키를 모두 다 학습을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 더 더해서 어텐션 벡터라는 것을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롬프트 쿼리 매칭 같은 경우에는 이 고차원 공간에서 클러스터링과 굉장히 유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문제로 알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어텐션이라는 추가 요소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가중치 벡터,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계산하기 전에 그 각 프롬프트들에 대한 가중치를 가지고 있는 그 가중치 벡터를 계산하는 과정에 어텐션 벡터를 추가로 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텐션 벡터는 이제 가중치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떤 키들을, 어떤 쿼리들을, 어떤 프롬프트들을 선택적으로 사용할지를 반영하는 어텐션 벡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차원 쿼리 출력에 있어서 특정 기능, 그러니까 해당 태스크가 필요로 하는 특정 기능에 집중을 해서 원하는 프롬프트들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정 자체는 간단한데요. 그냥 이 쿼리 X를 키와 계산하기 전에 이 어텐션 벡터와의 어텐션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키와 유사도를 계산해서 최종적인 가중치 벡터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어텐션 벡터도 역시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로서 엔드 투엔드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좀 코드로서 보여드리면 먼저 이 부분이 앞에서 쿼리와 어텐션 벡터가 계산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쉐입은 이와 같습니다. 배치 사이즈 곱하기 디멘션 510이나 뭐 768 등의 숫자가 있고 혹은 천입사거나 등등등.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텐션 벡터입니다. 이 K 같은 경우에는 키의 개수입니다. 뭐 정확히는 이제 프롬프트 구성 요소의 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프롬프트 구성 요소 수 곱하기 D가 있겠고 이를 어텐션 계산을 해줘가지고 B by K by D의 쉐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어텐션 벡터를
노멀라이즈 해주고, 그리고 키를 노멀라이즈 해주고, 다시 가져와가지고, 쿼리와,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합친 게 어찌 보면 어텐션이 반영된 쿼리라고 볼 수 있겠죠. 쿼리와 그리고 키를 다시 어, 유사도 계산을 해줌으로써 네. 그 다음에 최종적인 키 값을 만들어주게 되고, 그러니까 가중치 벡터가겠죠. 얘가 가중치 벡터고, 그리고 가중치 벡터와 그 프롬프트 간에 또 계산을 해줘가지고 최종적인 프롬프트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여기서 더해서 어스고널리티를 추가로 하고자 하는데, 기존 지식과 새 지식 간의 간섭을 줄이기 위한 직교성 제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컨티뉴얼 러닝에서 이 직교 벡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왜냐면 이 직교 벡터는 서로 간섭이 적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 2에서 학습된 키와 프롬프트가 태스크 1에서 데이터를, 그러니까 태스크 2에서 학습한 그 정보를 태스크 1에 끌어들이지 않기 위해, 서로 격차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오소고날 페널티를 사용하게 되고, 수식은 이와 같고 함수는 이와 같습니다. 이때 이 오소고널리티는 이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인 P와 K, A 모두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를 모두 정리를 하게 되면 이와 같습니다. 어, 태스크 로스 외에, 별도의 로스텀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쿼리키 로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이렇게 태스크 로스, 그러니까 크로스 엔트로피겠죠. 분류라고 하면, pKa를 이용해서 X를 추출하고, 그리고 최종적인 클래시피케이션 헤드를 통해서 라벨을 예측하고, 실제 라벨 간의 로스를 계산을 하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오소고널리티 페널티를 추가를 한다. 이 람다 같은 경우에는 이 오소고널리티의 강도를 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고, 이제 실제 실험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눈여겨볼 부분, 이 부분인데, 프롬프트 랭스는 프롬프트의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맞는 말, 당연한 말이죠. 예를 들어, 프롬프트 하나의 차원이 510이라고 하면, 프롬프트 랭스가 8인 경우에는 8 by 512로, 패치 인베딩과 같이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버 오브 프롬프트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프롬프트 풀의 크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 이제 프롬프트들을 가중합한다라고 했는데, 그 가중합하는 프롬프트의 대상이 100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이스라인은 요와 같고, 사실 이제 이 두 개가 프롬프트 기반 방법론이고, 레귤러라이제이션 방법론,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컨티뉴 러닝 세팅이 아닌 일반적인 학습 세팅을 했을 때 경우를 의미를 하고, 일종의 어퍼 바운드로서 비교하기 위한 방법론이다. 예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익스페리언스 리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기존 방법론,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벗어난 일반적인 방법론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떤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보여주고 있는데, 에버리지 파이널 어큐러시, 그러니까 모든 태스크를 학습을 다 하고 최종적인 성능들의 평균을 보여주고 있고, 에버리지 포게팅은 태스크별 성능 하락 평균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실험 결과를 보여드리면, 먼저 이미지넷 R에 대해서 실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미지 스타일을 포함을 하고 있고, 따라서 학습 데이터와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셋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당연하게도 기존 대비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코다 PS에서도 기존보다 어찌 보면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코다 PS 같은 경우에는 듀얼 프롬프트와 동일한 수의 학습 파라미터를 맞춘 버전이다. 그러니까 코다 P보다 낮은 수의 학습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더라도 기존의 방법론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평균 망각 정도 같은 경우에는 기존보다 조금 악화되기는 했지만 더 큰 용량을 가지고 있고, 약간의 망각은 희생할 수 있을 정도로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무시해도 무관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추가적인 맥락을 위해서 여기 experience replay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 짧은 시퀀스에서는 상당한 코어셋 크기를 반복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큰 성능 차이를 보여주고는 있지는 않지만, 조금은 차이가 나지만, 그러나 긴 태스크에서는
상당히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부분은 듀얼 시프트가 발생하는 벤치마크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시프트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코베리어트 시프트가 일어나고 그리고 도메인 시프트가 일어나는 이런 듀얼 시프트가 발생하는 벤치마크에 대해서도 성능이 어떤지 강건성을 유지하는지 보여주기 위한 실험 결과로 여기서는 이제 학습하는 과정에서 도메인 타입을 랜덤하게 제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 학습을 하는지, 잘 성능을 유지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결과이고, 이러한 결과에서도 기존 학습 대비 평균적으로 4.4% 향상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분포 변화에서도 코다 프롬프트는 잘 일반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블레이션으로 이제 하나씩 구성 요소를 제거를 했을 때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어텐션 키를 먼저 제거를 하게 되면 망각은 약간 줄어들지만 더 중요한 평균 정확도에서 성능이 더 크게 저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각하는 정도는 약간 좋아지지만 정확도에서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어텐션 키를 제거를 하게 되면 사실상 기존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학습 용량이 부족한 한계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직교성 제약 규제를 제거를 했을 때 성능이 더 크게 감소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두 요소가 해당 해당 논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용량을 확장하는 능력에 대해서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겨 3 왼쪽의 것을 먼저 보시면 듀얼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확장이 불가하고 그리고 L2P 같은 경우에는 확장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프롬프트 풀의 크기를 키우더라도 어, 성능이 크게 바뀌지 않거나 혹은 오히려 성능이 저하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이 코다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늘리면 늘릴수록 성능이 향상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프롬프트 랭스의 경우, 그러니까 직접 입력으로 들어가는 프롬프트 랭스의 경우에는 이제 약간 그러니까 늘리더라도 약간의 성능만 향상될 뿐 큰 차이가 없다. 결과적으로 이 모델 용량의 한계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프롬프트 길이가 아니라 프롬프트 컴포넌트의 수를 늘려야 하지만 기존의 방법론에서는 그것에 한계가 있고 자신들의 방법론에서는 확장되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론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고자 하면 이제 해당 논문에서는 엔드투엔드로 최적화 가능한 프롬프트 기반 컨티뉴얼 러닝 방법론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반복 학습을 필요로 하지 않는 컨티뉴얼 러닝을 위한 쿼다 프롬프트를 제안을 하고 있고 저기서 반복 학습은 리플레이를 말하는 겁니다. 기존 방법론들과 달리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프롬프팅 용량을 임의의 크기로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벤치마크에서 세맨틱 시프트와 코베리어트 시프트를 포함한 듀얼 디스트리뷰션 시프트 벤치마크에서도 새로운 소타 달성을 함으로써 모델의 강건성과 그리고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